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꺾고 60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항서 매직이 또 통한 것 같은데요. 차상엽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축구 이야기 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동남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 베트남 역사상 6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일단 동남아시안게임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 스포츠 팬들께서도 동남아시안 게임이 좀 낯서실 텐데요. 예. 뭐 아시안 게임이면 뭐 86 아시안 게임도 있고 2002 부산 아시안 게임도 있고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아시아가 아니고 동남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 한 11개국 정도가 모여서 하는 대회고요. 저희가 지금 박항서 감독 때문에 이 축구가 워낙 인기여서 그렇지 사실은 56개 종목에 530개 세부 종목으로 이 대회가 열렸고. 아, 축구만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년 만에 우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59년이 이제 원년 대회였거든요. 이 대회 때 이제 월남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남베트남이라는 이름으로 우승을 처음에 했었고요. 사실 뭐 태국하고 베트남이 동남아의 숙적이라고 하는데 태국이 16번이나 우승을 하는 동안 태국은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우승이었는데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동남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다른 축구팀도 22세 이하만 다 참가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내년 1월에 또 요 23세 이하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위주로 출전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박항서 감독은 국가대표팀도 맡고 있고 젊은 팀도 맡고 있고 이러네요. 네, 맞습니다.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 두 가지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경기 도중에 박항서 감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뭐 혹자들은 일부러 노린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뭐 심하게 항의를 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원하게 좀 이렇게 퇴장을 받으신 것 같은데 뭐 베트남 언론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닭 같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3골이나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칠게 경기를 하고 있었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 중동축 주심이 반칙을 잘 불어주지 않고 카드를 잘 안 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15분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니까 선수들이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의도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결승전이잖아요. 예. 다음 경기가 없기 때문에 뭐 출장 못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좀 심하게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벤치에서 물러나더라도 또 이영진 코치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자극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박항서 감독과 이영진 코치의 조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당히 오랫동안 처음에 베트남에 갔을 때부터 상당히 이영진 코치가 계속 보좌를 해왔고 거기에 최근에는 또 코치진이나 의료진까지 보탬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박 감독이 계약 연장을 완료한 거죠? 지금 베트남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은 사실 내년 1월까지로 끝이 나는데 이제 2월부터 다시 이제 재계약을 했고 기존에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진 않았었는데 뭐 알려진 바는 아니에요. 오피셜은 아닌데 한 3억 정도를 받는 거에서 이제는 한 6억, 7억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항서 감독이 워낙 베트남을 이끌고 선전을 펼쳐서 베트남 축구 팬들의 눈이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월드컵 진출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쉽지 않죠. 예. 사실 한국이 다시 월드컵 4강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건 제가 베트남 축구를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남아시아 팀들이 월드컵 본선에 나갔던 전례가 전혀 없었고 최종 예선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태국 정도만이 그동안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목표는 벌써 그렇게 잡고 있고 그렇죠. 만일 박항서 감독이 실패한다 그러면 또 갑작스럽게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리 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재계약에 대한 건 이야기가 11월 달에 나왔을 때 그 부분 때문에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나왔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뭐 전혀 안 하진 않았는데 박항서 감독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 그러니까 더 이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월드컵 본선이라든지 올림픽 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예. 박 감독 부임하고 정말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베트남이 냈습니다. 그리고 피파 순위도 굉장히 올라갔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부임할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 이제 10월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121위였거든요. 물론 피파 랭킹이 객관적으로 뭐 모든 수치를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이제 94위까지 올라갔고, 원래 이제 부임할 때 베트남을 100위권 내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공언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켰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주요 원동력이랄까요? 이렇게 잘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감독 하나 바뀌었다고 과연 이렇게 잘하게 되나?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을 거둔 거다 이렇게 사실 말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지도력과 선수들이 잘 따라준 부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이 동남아 선수들이 체격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이 체격과 체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체격이 작기 때문에 누구와 붙어도 안 된다라는 시선들이 상당히 좀 팽배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러면 체력을 키워야 된다. 사실 저희가 동남아 팀과 경기를 하다 보면 70분 정도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지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박항서 감독이 이제 식단도 조절을 하고 컨디션 조절도 하고 의료진도 강화를 하고 좀 체계적으로 이런 선수단을 관리했던 것이 이제는 좀 성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100위권 안에는 이제 들어갔고 동아시아 팀들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축구의 강국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를 비롯해서 뭐 일본 또 중국, 북한 그렇죠. 네. 또 호주도 있고 호주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서아시아 국가들 그렇죠. 또 강하고 네. 아무리 그 아시아의 월드컵 티켓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과연 베트남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 중동 선수들이랑 이 극동 선수들이랑 어느 쪽이 더 편하다고 보세요?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말 다 어렵고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팀이 붙어도 베트남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그 정도의 전력을 이제 갖춰놨고 특히 박항서 감독이 들어온 이후에 수비 쪽에서 굉장히 좀 탄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10년 전만 해도 베트남과 경기를 하면 이번엔 5골 6골 나올까 이런 기대를 더 이상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워도 올라갈 만한 팀을 떨어뜨릴 정도의 능력은 이제는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체력과 수비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4백을 쓰면서 4명의 수비수를 놨었는데 이제 3명을 놓으면서 수비를 좀 탄탄하게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팀과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측면 쪽에 빠른 선수들을 배치해서 카운터 어택을 한 번에 노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주요를 하고 있습니다. 박 감독 이전과 박 감독 이후 전술 변화는 어때요?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이전까지는 이제 세계 축구의 흐름 자체가 4명의 수비를 놓는 4백이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우리는 수비를 좀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3백으로 변화를 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3백을 쓰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조금 수비가 안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발굴한 선수들이 측면 쪽에서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많이 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 골을 넣으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완할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요? 사실 이렇게 너무 잘 나가는 팀의 이 지도력을 가지신 분한테 제가 이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도 2002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경험치들이 좀 많이 쌓였거든요. 큰 경기 경험.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활발하게 해외 경험도 좀 하면서 그런 경험치를 더 쌓는다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아시안게임에서도 준우승했고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 박항서 혼데 어쨌든 60년 만에 우승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베트남을 실제로 가본 적은 없는데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것들 SNS를 통해서 보면 뭐 엄청나고 2002 월드컵 때 우리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한국 사람들도 다들 반긴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저는 어저께 결승전을 보면서 결승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히딩크 감독과 함께 4강을 이뤘을 때 네덜란드 국기를 같이 흔들지는 않았었는데 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방송에는 안 잡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국기를 이 금성홍기하고 같이 흔드는 장면들을 보면서 지금 뭐 수백 명의 외교관이 부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내에서 아버지 리더십이라고 불린대요. 아버지 리더십은 뭘까요? 제가 아버지는 있지만 제가 아직 아버지가 안 돼봐서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자식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가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포옹을 해줬거든요. 내가 너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선수들도 감독을 잘 따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팀을 맡고 우리 대표팀하고 맞붙은 적은 없죠, 아직? 제기 한번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A 대표가요? 네. 지난 아시안컵이었나 한번 제가 아시안 게임이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만났던 기억은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월드컵 뭐 이제 3차 예선이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조가 다
다르게 편성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최상이고 한국도 올라가고 베트남도 올라간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니까 만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예. 요즘 우리 팬들도 베트남 축구 경기를 많이 시청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또 몰입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베트남도 함께 응원하고. 자, 박강서 감독이 이번 주말에 한국을 방문한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11일이니까 14일자로 이제 이 경상남도 통영에 이제 자리를 베이스 캠프를 잡고 동계 훈련을 한 8일 동안 있게 되는데 그러면 팀하고 같이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번 대회에 같이 뛰었던 23세 이하 팀과 같이 오게 되는데 이제 동계 전지 훈련을 하면서 내년 1월에 대회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도 한번 내려가서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 축구팀이 동계훈련을 할 때 따뜻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은 따뜻한 곳인데 왜 추운 한국으로 올까요? 아마도 박항서 감독이 산청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좀 가까운 경남 쪽으로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 팀들하고 그러니까 국내 팀들하고도 연습 경기를 잡기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한국 팀하고 연습 경기 하면은 좋겠네요. 아무래도 이 연습 경기, 평가전, 친선전 이런 것들은 자신들보다 좀 강한 팀들하고 해야지 그렇겠죠. 예. 네, 지면서 배우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댓글에도 그런 게 달렸었는데 박항서 감독이 한국에서 지도자 할 때는 조금 왕따를 당한 게 아니냐.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이 안 껴서 이런 댓글이 있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주류에 서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도 그 기회를 잡아내는 거는 이 본인만의 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베트남에 가기 전에 3부 리그 격이죠. 이제 내셔널리그 창원시청 감독을 맡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자신만의 도전을 한 건데 2002년 월드컵 때 수석 코치를 했던 거 말고는 사실 내세울 만한 전력은 사실 그렇게 없었거든요. 예. 이번에 완전히 또 본인 스스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인생도 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지훈련 곧 온다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구경 가도 되겠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가가 그쪽이어서 예. 한번 내려가 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상엽 축구 해설위원과의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어서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천여 원이 삭감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 예산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언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예.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보통은 이제 삭감을 하면 한 4, 5조 삭감하는데, 예.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천억이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9천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상당히 좀 비현실적인 좀 목표이긴 했습니다. 예.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 넘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그렇겠죠.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희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예.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예. 그거는 좀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이제 갈수록 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네. 아닙니까?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요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에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다라는 예. 전자에서. 예.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과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이번에 이제 다 쓰는 좀 그런 어떤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했던데. 네, 그 말은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좀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예.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막 비판을 하고 하니까 예.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공개를 하고. 근데 이제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예. 예결위도 안 열렸다고 하던데요. 예. 예결위도 사실은 이제 뭐 그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그건 안 열린 건 좀 이례적인 일이죠. 예. 사실 형식적이라도 한번 하긴 할 텐데. 예결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자유한국당 비판한 게 좀 논리적 모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본 예산에서 증가한 부분들이 있고 예. 그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증가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 예산에서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하는데 그 22만 원에서 2만 원 올라가지고 그 7년 만에 늘어났거든요. 이것만 해도 2,400억. 그리고 이번에 민식이법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를 이제 확충하는데 1,100억. 뭐 그리고 요번에 좀 논란이 또 있었는데 노인 그 기초연금 있잖아요. 기초연금이 하위 40%까지 30만 원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 이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 20% 하위 20%에서 40으로 바뀌고요. 내후년 그러니까 21년부터는 70%까지 올라갑니다. 예. 보건복지 고용이 지금 제일 많아요. 180조 정도. 네네. 요거는 삭감 안 되고 그대로 다 반영됐습니까? 정부 안이? 1조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예. 그 이제 삭감한 거를 이제 보면 국민연금이나 그리고 공무원연금 주택기금에서 좀 부풀렸던 것을 좀 줄인 거라서 예. 실제로는 삭감했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예.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이것도 만 12세 이하에서 중학교 1년까지 확대됐고. 네네. 수소차 전기차 구매할 때 지원 계속 가능한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예. 이 부분들은 이제 보통 한 50%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액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게 다 소진되면 이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 예산은 동결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장병 복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계속해서 군인들 특히 사병들 월급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예. 국방 예산은 이 동결됐다는 게 비율이 동결됐다는 거고요. 아 비율이 예. 액수는 3조 5천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6조 정도 되는 무기 구입 비가 있고 장병들한테 이번에 좀 지원이 좀 늘어서 병장 기준으로 54만 원 월급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려주면서 특수업무 수당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 전방 지역이나 함정 같은 데 근무하는 친구들한테 그 군인들한테 줬던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져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싶습니다. SOC 예산이 23조쯤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SOC 예산은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정권 초기부터 했었거든요. 예.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9천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9천 정도 됐고. 네, 그래서 감소 추세에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늘렸는데 예. 이 부분들은 이제 비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9천억 중에서 적지 않은 부분들이 지역구 예산, 이제 뭐 도로 예산이나 이런 걸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의회가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뭐 쪽지 예산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이 쪽지가 이게 좁은 의미의 쪽지는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얘기도 안 되던 게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 상임위나 예결위 할 때 이렇게 그 제안을 해가지고 뭐 리스트에 넣어놓고 그 목록만 그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증액을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쪽지는 계속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뭐 선심성이랄까요? 아니면 자기 지역구에 뭔가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들이 SOC에 포함이 좀 됐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아마 그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사실은 한국당들까지도 포함이 됐다는 이제 그런 분석입니다. 예. 그래서 그 1+4+ 알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복지 예산이 가장 많다. 차지하는 비중이. 네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한쪽에서는 퍼주기다. 복지 예산을 늘리면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줬던 걸 뺏지를 못하니까 네. 계속해서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나중에 국가재정 혹은 후세대들이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가치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팩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복지예산의 비중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예. 이게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확대를 주장하시겠죠. 예. 방금 4+1+ 알파 이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은 뭐 100억 증액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재원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뭐 3억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예. 뭐 이게 좀 문제인데요. 이 당직을 맡고 있는 좀 힘 있는 의원들 지역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해찬 대표도 뭐 지역 교통 안전 환경 개선에서 5억 정도 되고요. 늘고 윤호중 의원도 약 한 17억 정도 늘었고 저희가 파악한 것만. 예. 그리고 400억짜리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약 한 15억 정도 늘어난 거고요. 김재원 의원도 그런 면에서 보면 약 한 7, 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특히 간사했던 한국당 이종배 의원도 약 한 15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 이렇게 저희가 따냈습니다 해서 플랜카드 걸고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가장 큰 에피소드가 장석춘 의원이죠, 구미에. 예. 그 SNS로 막 295억을 자랑을 했다가 예. 지금 마치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한국당의 입장이 되게 민망해지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게 날치기다라고 얘기했고 뭐 독재라고 얘기했는데 예. 우리가 이걸 따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국회도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전에 협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512조 규모의 굉장히 큰 예산인데,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예산을 크게 잡아놨다가, 이거 다 안 쓰면은 다시 국고로 들어가니까, 쓸데없이 이 배정된 거는 막 써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사실입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재정부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 깎일 걸 예상해서 미리 부풀려 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방금 한 것처럼 약 1조 정도 증액한 예산들 중에 좀 집행이 잘 안 되는 예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500조나 되다 보니까 그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훨씬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예. 5% 이내로 그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 예산 비중을 보면 뭐 다 알겠습니다. 어떤 곳에 썼는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는 아마 신산업 관련돼서 예산을 배정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공질서 안전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다 돈을 쓰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20조 정도 되는데. 예, 뭐 재난재해 뭐 이쪽 아하. 관련 부분들이 예. 경찰, 예. 소방 뭐 예. 이쪽입니다. 환경은 미세먼지 뭐 이런 겁니까? 예, 미세먼지가 많은데 제일 큰 거는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하수한 사업이고 예. 필요한 주요죠. 예. 그리고 외교 통일이 가장 적네요. 5.5조 원. 그나마 이 중에 절반은 남북 문제가 안 풀려갖고 못 쓰고 있고 예. 외교 쪽에 있는 돈 중에는 한 절반 정도가 그 ODA 해외 원조해주는 해외 원조해주는 네, 사업이고 뭐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 받았으니까 이것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512조 정도 되는 예산안이 나눠졌는데 자, 그 예산이 일단은 나눠졌고 문제는 이게 어떻게 잘 쓰여지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 보면 예산이 9월 2일 날 제출됐는데 11월에 들어서서 겨우 심의를 하고 예. 그나마도 열흘밖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는 예산이 650건이 올라왔는데 예. 그중에 약 450건 정도를 아예 토론도 못 해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회가 최소한의 역할을 좀 방기한 게 아닌가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처리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네. 기간. 올해는 12월 2일이었고. 네. 근데 국회에서 매년 어기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어기지 않습니까? 이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건데. 왜 당연하게 어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2014년 이후에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아서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강제 조항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싶은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전까지 타협을 하든가 예.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법정 처리 기간 어겼다가 올해 안까지 처리를 못하면은 정부안으로 그냥 통과되니까 네. 월말쯤 돼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게 지금 한 6년 7년 쭉 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원래 심의 기간과 심의 수준은 비례합니다. 그게 괜히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심의 기간이 좀 늘어나는 건 필요합니다. 예. 이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 가지고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거니까. 네.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투명 과정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게 거의
이런 일들을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시민단체들은 소규모다 보니까 예. 그 이제 그 전반적인 걸 할 수는 없겠죠. 국회만 해도 300명 의원에 9명씩의 보좌진이 있으니까 예. 3,000명이잖아요. 예. 그런 그 수에 비하면 시민단체 역할은 아직 미미하죠. 역할은 그럼 물론 하지만. 이 이후에는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은 이제 감사원에서 들여다보는 겁니까? 예, 감사원이 저 보고 뭐 이제 기재부나 이제 행안부도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럼 올해 500조 넘는 예산 중에서 작년과 다른 거, 그러니까 올해와 다른 거라고 해야 되나요?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와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가장 크게 아까 뭐 큰 변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이 아마 이제 가장 큰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국방 예산에서도 이제 그 월급 그 문제고 그리고 그 크게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있다면 그 지역에 문화시설이나 저 복지시설로 갈 수 있는 생활 SOC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7조였던 게 10조 4천억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아마 지역에 많은 좀 뭐랄까 역할을 할 거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SOC와 그냥 SOC는 어떻게 구별해요? 그냥 SOC는 도로 놓고 뭐 이런 건데 네. 생활에 관련된 SOC다. 그래가지고 그 복합시설들 문화 저 시설, 체육시설, 뭐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한 건물에 좀 복합적으로 설치를 해서 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이거는 저출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거 마포구에도 꽤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이렇게 돈이 막 내려오다 보니까 좀 계획이 좀 치밀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그게 좀 있어요. 말만 앞에다가 생활 붙였지 그냥 SOC 아닙니까? 예전엔 그렇죠. SOC로 불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이죠. 똑같은 예, 건설인데 이제 토목보단 건축이죠.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나라 살림 연구소에서 좀 감시의 눈을 좀 많이 비춰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라 살림 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